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위생사 합격의 길. 위생사 강의 진행 19년차.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전문 강의. 열림위생사 제3판 대표저자 3인. 가장 진화된 최신 위생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학하고 위생사 위생곤충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위생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공부하는 방법들, 그리고 교재에 대한 설명, 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들이 다 되셔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실 거고 동영상을 보고 계실 테지만 우선 이 위생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교재 4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생사 시험에 대한 시험 과목, 문항수, 그 다음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지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가고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60% 학교에서 보면 D0잖아요. 60점 이상만 득점을 하면 합격증을, 자격증, 면허증을 배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0% 객관식 시험이죠. 100% 객관식 오지선답니다. 물론 필기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8페이지의 시험 시간표를 보시면 3교시에 있는 실기 시험은 실제로 뭔가 우리가 작업형으로 뭘 움직여서 하는 그런 실기 시험이 아니라 그림 또는 사진 또는 실무에 있어서의 어떤 지식들을 물어보는 그런 필기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실기 시험이 훨씬 더 이지하게 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론보다는 실무 쪽에 초점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곤충학 같은 경우에는 벌레 사진이나 그림 뜩 보여주고서는 얘가 옮기는 질병은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이 벌레 사진 그림 보고 나서 바로 0.5초 안에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표를 보시면 40문항인데 40분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예,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씩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때 3교시니까 엎드려서 졸거나 자거나 검토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시면.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지금 위생사 시험 과목 5과목 중에 2과목이고 그 2과목 다 실기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시간표에 보시면 토탈 220문항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필기 실기 합쳐서 그 중에서 60%니까 220문항 중에서 132문항 이상을 맞추셔야지 합격이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반 조금 더 맞추면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배배 꼬아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는 이 위생사 시험에서의 질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도 거의 없고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최근 10개년 정도의 합격률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35회하고 40회 정도 보시면은 합격률이 거의 30%대였던 적이 있어요. 이건 사실 시험이 어려워서 이렇게 30%대가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심해서 어렵지 않은 시험이다 보니까 많이들 방심을 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거고 조금 집중해서 공부했었던 44회, 바로 작년이었죠. 61.1%.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국시원에서는 면허증을 주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게 꽈서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지는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절대적인 60%만 취득하면 되는 시험이니까 부담 갖지 않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위생사 시험을 치르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환경 쪽 또는 곤충 쪽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두 과목이 사실 좀 많이 껄끄러운, 시험을 접수하고 시험을 보려고 생각을 할 때 우리 과에서 이거 다 딴다고 하니까 나도 접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선배들도 땄다고 했는데 근데 못 배웠던 과목이 있어서, 안 배운 과목이 있어서, 우리 학교 커리큘럼에 없던 과목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껄끄럽게 생각을 하고 막막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방금 칠판에 적었던 것처럼 일단 이해. 뭘 이해하냐면은 개념에 대한 이해. 뭐 말이 자꾸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별거 없습니다. 용어. 그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될 거예요. 환경위생, 우리가 지금 환경위생 첫 시간인데, 환경위생 과목을 공부하는 그런 전공 과목은 사실 환경보건과 이쪽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론 환경보건과 학생들도 이 위생사 시험을 치르겠지만 식품 쪽 전공자들도 꽤 많이 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환경보건과에서 한 20년 가까이, 그 다음에 식용과, 식공과 이쪽에서도 20년 가까이 환경보건, 환경위생학, 위생사 과목,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게 경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식품 전공자들에게 제가 곤충학하고 환경위생학을 강의를 했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식품 전공자들이 환경 쪽에서 또는 곤충 쪽, 해충 쪽에서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위생사 시험을 십수년 계속 누적된 문제들을 보아오면서 어떤 출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국시원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어보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적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쉽게, 가장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0문제 중에서 132문제, 그러니까 88문제 정도는 버려도 합격하는데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위생사 시험을 만점 맞아가지고 뭐 전국 1등 했다고 해서 뭐 신문, 방송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내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도무지 이쪽은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60% 이상 득점을 해가지고 위생사 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수업 방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진도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루하기도 생각이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진도를 한 3분의 1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대기오염은 대기오염, 1차 대기오염물질, 2차 대기오염물질, 이 오염물질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진도가 빠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이제 들어오셨고 이제 수업을 인터넷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수업을 듣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 학원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도 아마 가입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위생사 게시판에 있는 합격 수기들을 보시면 합격을 하신 전년도에 합격을 하신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빠르게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딱 정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면은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전주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하고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수험생들이, 합격생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반복 학습,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복습해가면서 나갈 거고, 오늘은 첫 강의니까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없는데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프린트볼이 나가요. 그래서 복습도 또 해드리고 수업 시간에 또 반복해서 리뷰를 또 해드리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 용어들이 한자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곤충학은 거의 100% 한자 용어들인데 잘 쓰이지 않는 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한자로 써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객관식이고 5개의 보기 중에서 하나만 골라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면 되기 때문에 한자 용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용어가 쓰이게 됐다. 그러면은 처음엔 조금 더디게 나가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위생학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전공 공부에서의 용어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게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 7, 80%는 한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용어 설명들을 꼼꼼하게 한자 한자 풀어서 해 드릴 겁니다. 의미를 알고 외우는 거하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빨리 외워지기도 하고 오래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카페. 좀 전에 언급했던 네이버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 이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딱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영양사 파트 게시판이 있고 그 밑에 위생사 파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24시간 안에 답변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달아드리는 답변을. 그리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그 위생사 게시판 안에 또 제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과목만 따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또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질문을 올리시면 암튼 제가 수업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루 일과가 노트북 열고 하루 루틴의 시작이 딱 그거예요. 질문 게시판 돌고 이따고 아침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올리시건 아침에 올리시건 저녁에 올리시건 그 다음 날 새벽에는 7시 이전에 답변을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자랑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자랑하고 디테일한 질문의 해설을 제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기 전에 검색을 해보셔도 워낙에 뭐 수년간 누적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또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누적되어 있는 이 전공 데이터들이 있는 카페도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 2, 3번 종합해서 첫 번째 문제는 쉽게 나오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거. 계산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환경위생학에서 이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학은 몇 문제냐면 필기가 50문제. 되게 많죠. 제일 많아요. 실기에서는 환경이 14문제 정도 돼요. 40문제 중에 14문제가 환경이에요. 그런데 실기에 있는 환경은 빼고서라도 필기 1교시에 있는 환경이 50문제인데 그 중에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될 수도 있어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계산 쪽 우리 또 좀 싫어하잖아요. 저는 아주
산수에는 좀 장애가 있는 정도의 계산을 못하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기를 휴대하지 못하는 국가고시의 특성상 계산 문제가 나와도 우리 암산 정도로 풀 수 있는 구구단 정도 외우고 있으면 될 수 있는 산수 문제가 나오고, 조금 어렵게 공식을 외워야 한다고 하면 빤해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50문제 중에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나는 하기 싫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정도의 성의는 보이면 계산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말씀 첫 강부터 좀 그렇긴 하지만 버릴 것은 버리고 외울 건 외우고 나가도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플러스 이제 숫자, 외워야 할 숫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학에서 이제 요 대기에서의 어떤 대기의 조성, 그러면 이제 질소가 한 80% 가까이 들어있고 산소가 20에서 21% 정도 들어있고, 이런 숫자들, 특정 숫자들을 외워야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상식적인 것도 있고 약간 좀 듣도 보도 못한 것들도 있긴 있지만 이거 다 합쳐봤자 몇십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을 정도의 특정 숫자들도 교재에 있거든요. 교재 내용이 이제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들은 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올 것들만 외우시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냐 하면, 자, 250페이지에 환경위생과 대기가 우리 환경위생학의 첫 챕터이고,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49페이지를 보시면은 목록이 나와 있죠. 대기가 있고요. 급수, 물이죠.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이 있고, 폐수, 하수, 폐기물, 주택, 의복, 집합소, 산업보건, 소독. 요게 이제 환경위생학의 범위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못 배웠던 챕터들이 대부분일 수가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조금 더 들어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리고 용어만 잘 쫓아오면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가장 비중이 50문항에 들어가 있는 220문항 중에서 50문항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큰 과목이지만 어렵지 않다. 오히려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작년 시험에서는 환경위생이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응시생 여러분들이 환경 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허탈할 정도로 쉽게 나왔다는 그런 평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이, 한 챕터 이론이 끝나면, 자, 258페이지 보시면 문제가 나오거든요. 적중 예상 문제. 여기 보시면은 거기 기출 유사라고 택이 다 붙어 있죠. 문항마다. 2020년부터 문제가, 위생사 문제가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 공개된 문제들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100% 똑같지 않게 제가 살짝 변형을 해서 어순이라든지 보기의 순서라든지 아무튼 약간 변형을 해놨지만 주제는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 챕터별 적중 예상 문제 중에서 22, 21, 20 이 세 개는 기출 문제다. 실제 기출이다. 물론 그 이전 것들 2018년, 16년 이것들도 기출이긴 해요. 근데 그 이전 기출들은 수험생들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죠. 그건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0페이지로 가서 이제 환경위생과 대기. 처음에는 환경위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환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식, 주의, 식품에 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여기서는 이제 환경 플러스 위생이니까 어떻게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될 거냐. 사실 위생사 면허증, 위생사 자격증의 가장 핵심은 사실 이 환경위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생사 자격증이 만들어진 거기도 하니까.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위생이 정의해가지고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인물들이고 그 위생의 정의 보시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염환, 그 다음에 질병 예방. 환경이 더러우면 질병이 생기겠죠. 쓰레기를 제때 안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널브러져 있고 요즘처럼 갑자기 일교차도 크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어떻게 파리가 외국인거리고 그러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겠죠. 너무 쉬운 거잖아. 이건 말도 못하기 쉬운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외울 것도 없어. 그런데 전염환이라는 건 뭐냐? 환은 동그랗다는 뜻이죠. 서클. 전염환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질병을 다른 말로 병인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다 한자지만 병의 원인, 그 다음에 사람이죠. 병에 걸린 사람, 숙주.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되는 저쪽 아프리카 쪽의 콩고에서 에볼라 출혈열이 발생을 했어요. 지난주에.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에볼라 무서운데 1급 법정 감염병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왜? 환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전염환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서클, 질병, 숙주, 환경. 이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래 질병 예방,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질병을 예방하자. 이게 목적이다. 목적. 자, 그럼 WHO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WHO는 세계보건기구고 똑같아요. 환경위생은 뭐다? 생활 환경에 있어서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거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이거지. 깨끗이 씻고 청소 잘하고 깨끗이 있는 건 이쪽이죠. 이쪽 숙주 환경을 건강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 잘 치우고, 그렇죠? 질병이 일어났으면 차단하고 또는 예방접종 같은 걸로 차단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제가 되었던 적이 많은 도표가 나옵니다. 환경의 분류인데요. 환경은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너무 쉽잖아. 그쵸? 말도 안 되죠? 이건 무슨 자연적 환경은 뭐다? 물리학적인 환경과 생물학적 환경으로 나뉘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쵸? 미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은 생물학적 환경이 되겠죠. 동물, 식물은 생물체니까. 그렇다면 물리화학적 환경은 뭐다? 이거는 고열이라든가, 그쵸? 공기라든지, 광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가 있어요? 햇빛, 자외선, 적외선, 방사선, 이런 건 물리적 환경이죠. 우리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죠. 또, 사회적 환경은 이거 빈칸 넣기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의외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회적 환경,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이 모여있는 걸 사회라고 하죠. 사회적 환경은 그러니까 뭐다? 문화,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이런 게 사회적 환경이 돼요. 사람이 모여있으면 그게 사회입니다. 그쵸? 학교 사회, 직장 사회, 친족 사회, 지역 사회, 이런 것처럼. 근데 인위적 환경은 그 사회적 환경 중에서도 의복, 식생활, 주택, 산업시설처럼 살짝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다음 보기 중 자연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선 여기다가 이제 식생활 같은 거 하나 쓱 집어넣고, 자, 1번 기후, 2번 자외선, 3번 위생해충, 4번 미생물, 5번 식생활,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자연적 환경에 속하지 않는 것은, 또는 이 사회적 환경에 속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대기로 들어갑니다. 대기. 자, 환경위생은 식품 쪽 전공하신 분들은 어색하지만 환경 전공자들은 너무나 이제 환경하면 딱 떠오르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대기, 토양, 수질, 폐기물, 소음, 악취, 이런 것들. 이제 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대기죠. 대기는 공기에 할 때 기자를 씁니다. 그쵸? 대기는 공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기의 조성이 기출 표시가 되어 있지요.
너무 쉽지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외워야 하지만 사실 이거는 늘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어서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질소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78에서 79% 정도 돼요. 그 다음이 산소인데 20에서 21% 정도, 20.93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20에서 21%이 정도를 러프하게 외우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아르곤이에요. 이산화탄소는 0.03%, 이게 출제가 됐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다음에 아르곤은 0.93인데, 자,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옆에 표 있죠. 흡기와 호기의 퍼센트. 자,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공기가 있듯이 제가 숨을 들이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8대2의 비율로 질소와 산소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흡기가 들숨이에요, 들숨. 우리가 들어 마시는 숨, 우리말로. 이걸 한자로 흡기라고 하는데, 질소하고 산소하고 78%, 21% 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호기가 있죠. 호기는 날숨이라고 해요, 날숨. 후, 뱉는 거죠. 질소는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78%가 나와요. 그쵸? 그런데 산소는 어때요? 17%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 4% 정도는 어디로 간 거야? 폐포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디? 우리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가? 세포로 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산화적 인산화를 막 시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는 0.03%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날숨에서는 얼마가 나오죠? 거의 4%가 나와. 왜? 폐포에서, 허파과리에서 교환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 관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까지도 너무 상식적인 거라 한 번 듣고 이해가 확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좀 나와요. 근데 이것도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 보러 갔을 적에 문제를 보고 밑에 있는 보기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나씩 소거시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공기의 자정작용.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올타임 빈출 파트예요.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올타임은 아니네. 아무튼 굉장히 자주 나오는 중요한 파트예요. 자정이 뭡니까? 스스로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깨끗할 정자예요. 정결하다 할 때 그 정자를 써서 공기가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느냐? 여기서 우리가 불을 폈어. 시꺼먼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 중에 쫙 흩어지면 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 빨리 흩어지겠죠? 그러면 이 시커먼 매연 같은 나쁜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쫙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태평양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티가 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가 희석작용이에요. 희석작용. 물론 그 매연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넓게 확산이 되니까 확산 효과 때문에 공기를 떠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매연 같은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기의 자정작용이에요. 희석. 두 번째는 이건 또 아시잖아요. 강우 강설은 뭡니까? 강우는 비 오는 거고 강설은 눈이 내리는 거란 말이지. 눈 비 온 다음 날은 공기가 좀 맑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이게 수분이 떨어지면서 먼지를 흡착시켜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물론 바닥은 그 먼지가 떨어져서 더러워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위에 있는 공기의 자정작용이니까 바닥은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세정작용. 세정, 씻어준단 말이죠. 세수할 때 세자를 써가지고 씻을 세. 3번 산소, 오존,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어요. 산소 당연히 있고 오존도 있어요. 오존이 너무 많으면 우리 기관지나 이런 데에 피해를 주겠지만 적당량은 오존은 살균 작용을 해요. 그리고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래서 오존의 특성을 이용한 살균, 소독, 정화, 악취 제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고
오존, 살균, 소독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존, 과산화수소, 산소 얘네들은 산화작용을 시켜요.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어떻게 낮 시간에 햇볕이 내려 쪼이니까 햇빛에는 태양광에는 자외선이 있죠. UV라고 하죠. 이 UV의 특정 파장에서는 살균 작용을 해요. 이 숫자는 외워두시면 좋은데 265 나노미터 전후의 파장에서 살균 작용이 있어요. 배워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행주나 도마를 예전에 일광 소독하는 것들이 바로 이 효과를 노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자외선의 살균 효과여서 살균 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265 부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자외선은 파장의 범위가 10에서 400 나노미터 사이를 UV 자외선의 영역대라고 하고 교재마다 책마다 시험 문제마다 가장 살균력이 높은 자외선의 파장을 265, 270, 260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수업 시작 초반에 이 말씀을 들으려다가 진도 나가면서 얘기해야지 하고 말았는데 시험장에 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시간 이동을 해서 올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지에 갔단 말이죠. 시험지를 딱 받으면 OMR 카드에다 여러분 수험표랑 수험번호 적고 이 시험지를 넘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종이 울린 후에 넘겨야 돼요. 그럼 시험지 겉장만 보고 있는데 겉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본 시험은 문항을 잘 읽고 그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만을 고르는 시험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항의 취지에 적합한 하나의 답. 그걸 우리는 최선답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리냐? 5개의 보기 중에 3개는 완전히 얼토당토 않는 거여서 우리가 소거시킬 수가 있었는데 2개 중에서 골라야 된단 말이지. 그 중에서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최선답. 예를 들어서 다음 보기 중 살균력이 가장 뛰어난 자외선의 파장은 이라고 나왔을 때 1번 200 나노미터는 생략을 할게요. 2번 100 3번 300 4번 뭘로 할까요? 뭐가 빠졌지? 50 아니다. 4번 280 5번 27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선생이 이거 부근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부근에 가장 가까운 답은 이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골라야 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과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응시생들은 굉장히 막 짜증이 나는 순간인 거예요. 아니 이거라고 가르쳤는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뭘 고르는 거야? 내가 왜 여기 복이 없는데 거기서 화를 낼 거야? 시험지랑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마음을 활짝 열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주최 측의 입장에서 보듬어 줘야죠. 이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답은 이거로구나. 여긴 이의제기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 고르시고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격증을 받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골라야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웠던 숫자,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 숫자는 이 숫자 외워야 돼요. 이거는 요거 부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이 빛의 파장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교환작용이 있죠. 이거는 뭐겠어요?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 누구지? 녹색 이파리에 있는 엽록체. 엽록소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을 해주죠. 이산화탄소는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쓸모없는 그런 물질이고, 산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공기가 좋아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식물이 이파리에서 탄소 동화 작용, 광합성을 통한 CO2와 O2를 교환을 해준다면 이거 깨끗해지는 거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교환작용, 근데 요 교환작용을 중요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잘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공기의 자정작용하고 그 다음에 물의 자정작용하고 비교해서 문제를 가끔 내거든요. 그래서 녹색 식물이 산소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산소를 바꿔주는 거, 요거는 교환작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과작용이라고 해서 보기에 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기에 이파리가 녹색 식물이, 식물들, 나무들이 공기를 여과시켜? 아니에요. 여과작용은 여기에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의 자정작용에는 여과작용이 없습니다. 여과는 무조건 물의 자정작용에만 있어요. 자, 중력에 의한 침강작용 있죠? 이건 뭐 입자상 물질, 그러니까 무게를 갖고 있는 애들 있죠. 고체나 액체 같은 불순물질은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을 거 아니야. 땅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물론 바닥은 더러워지겠지만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린 여기서 공기가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것만 보면 되니까. 6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주쯤에 이제 수질 나갈 때 이 부분 나오거든요. 이 부분 가서 비교해 보면서 다시 보시면 돼요.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희석작용도 물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어요. 그쵸? 아까 바닷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파란 기가 있나? 없지. 똑같아. 희석작용은 공기에도 있고 물에도 있어요. 또 어디지? 침강작용도 바다 밑바닥으로 모래 같은 게 쭉 가라앉으면 물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물과 공기의 자정작용이 들어가는 개념들이 있는데, 교환은 반드시 공기에만, 여과는 물의 자정작용에만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죠. 그 정도 체크를 해두시고, 이 공기의 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산소. 산소는 성인이 호흡할 때 흡기와 호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산소량, 이게 이제 4에서 5%,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 다음에 정상 성인이 1일 공기 필요량이 13kl 정도 된대요. 13kl니까 13,000L 정도 되겠죠. 단위를 바꿔서도 시험이 됩니다. 너무나 재밌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 파장은 어떻게 265 나노미터 부근이 가장 살균력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단위를 바꾸면 2650 옹스트롬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단위도 꼼꼼하게 보셔야 해요. 이건 어렵지 않은 어떤 그런 주의력을 조금 요하는 그 정도의 문제인데 꽤 나와요. 실제로 제가 왜 강조하냐면,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하루의 산소 소비량 520에서 650리터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시험 문제 0.52 킬로리터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이거를 고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단위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단위 문제가 나왔으니까 환경위생에서 많이 다루는 ppm이라고 하는 농도 단위가 있어요. 파트 퍼 밀리언의 약자여서 아시죠? 100만 분율이라고 하는데 얘가 밀리그램 퍼 리터와 같은 단위예요. 요거 바꿔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나노미터 나왔으니까 1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거든요. 0.0000 해서 미터가 1 나노미터. 외우기도 쉬워요. 왜? 9승이잖아, 9승. 9는 9이지, 9. 나노, 노나, 이게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 다음에 1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아까 265 나노미터가 2650 옹스트롱이 된 거죠.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 그 고압증기멸균, 뭐 식품위생학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거지만 이거 파운드라고 있죠. 파운드. 라이브라의 약자인데 이건 압력의 단위. 파운드죠. 파운드. 또 이제 생각나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의 수치는 4에서 5% 정도 사용된다는 거, 하루에 520에서 650리터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필요 없지만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520리터를 뭘로 0.52킬로리터로 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기 중의 산소 변동 범위는 15에서 27%인데 1기압파, 1기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평지가 1기압이거든요. 1기압.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공기의 압력, 공기가 누르는 힘, 산꼭대기, 한라산 정상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가면은 공기의 두께가 그만큼 우리가 올라가니까 공기의 두께가 얇아질 거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기압이 낮아지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은 높아지겠죠. 1기압은 760mm의 수은 기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위. 이것도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너무 쉽잖아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 보는 거죠. 예전에 뭐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좋은 책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 과학 만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후 시리즈 있잖아요. 후 시리즈. 거기 보니까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이태리 물리학자 토리첼리가 수은이 가득 담겨 있는 다라이에다가 1m짜리 시험관을 거꾸로 딱 세워봤더니 진공이 걸리면서 딱 76cm에 딱 머무르더라. 이게 공기가 누르는 힘이다. 그래서 76cm나 760mm가 같은 거니까. 이거 같은 거야. 76cm 수은 기둥. 이렇게 해도 되고. 누가 발견했다고? 토리첼리가. 그래서 760 토르. 여기 점 찍어야 돼요. 이렇게도 해요.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1기압은 또 영어로 1 atmosphere ATM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우리 이 두꺼운 책에서 환경위생학에 나오는 단위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거예요. 10개도 안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 1교시에. 세상에. 자, 외워야 할 것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숫자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상식적인 거, 꼭 위생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알아두면은 평상시에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선 정도고. 자, 그 밑에 산소 결핍 시에 요거는 나온 적이 있고 요거는 퍼센티지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보통 21%가 정상인데 14% 이하가 되면은 저산소증이 온대요. 10% 이하가 되면 호흡곤란, 7% 이하면 질식사.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놓으면은 보기로 등장하기 딱 좋겠죠. 다음 보기 중 산소의 농도에 따른 인체 변화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소가 적으면 안 좋은데 너무 많다고 해도 또 좋은 게 아니어서 산소 중독이 될 수도 있어서 너무나 산소가 많아지면 폐부종, 충혈, 호흡도 안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산소의 농도가 너무 높아도 인체는 좋지 않구나. 가장 좋은 건 21% 전후가 가장 좋구나. 요 정도. 산소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로 가는데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교재는 78%로 되어 있지만 교재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79로 표시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그냥 외우기 쉽게 뭐 약 80% 이렇게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자,
질소의 공기 중 존재량은 이 정도인데 얘네들은 불활성 기체. 무슨 소리예요? 활성이 없다고. 활성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질소가 주성분인 단백질은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숨 마셔가지고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질소를 막 숨 쉬어가지고 그 단백질,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완전 좋겠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이제 미생물들이 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고 일단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압력이 변한다면, 기압이 변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동그라미 3번에 잠한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잠한병은 다른 말로 감압병이라고도 부르고 예전에는 이런 용어로 더 많이 썼었어요. 뭐라 했냐면 질소색전증이라고 더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용어를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잠한병. 왜 잠함이냐? 잠수함병이다. 잠수함은 왜 잠수함이냐? 잠수함은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운행을 하는 그런 배다 보니까 높은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평지가 1기압이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져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은 높아지겠죠. 왜? 공기가 누르는 이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니까. 그런데 땅속 말고 땅속으로는 막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압이 높은 데는 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바닷속 이 수심 깊은 곳이겠죠. 이게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30m를 내려갔다. 우리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일까요? 3기압일까요? 4기압이 되죠. 왜? 여기 수면이 1기압이니까. 플러스 3기압 하면은 수심 30m에서는 4기압의 압력을 받아요. 완전 산수잖아요. 근데 이거 자주 나와요. 이거 작년 연말에 있었던 공무원 시험 환경위생에도 나왔어요. 심지어는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당황하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당황하면 30m 3기압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소는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왔다가 그냥 도로 나가는 건데 압력이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죠. 3기압, 4기압 됐어. 우리가 잠수부야. 그래서 수심 한 20m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아니면 잠수함을 타고 해저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거기서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가 들어왔는데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제대로 됐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놈의 질소가 우리 몸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와 물을 반반씩 채운 고무풍선 꽉 묶어놨는데 물 반 공기 반이야. 고무풍선 안에. 그런데 여기를 꽉 묶어놓고 우리가 압력을 줘서 꽉 눌러요. 고무풍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있는 공기가 물속으로 막 녹아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거를 상품화 시켜놓은 게 뭐냐면 청량음료예요. 뚜껑을 갑자기 여기를 딱 땄어. 얘가 녹아들어 있던 기체가 흥분하게 막 흔들어 놓은 다음에 빡 땄어. 그럼 다 아시잖아요. 와, 끌어 넘치죠. 우리 인체에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뭐다? 질소색전증이다. 그러니까 질소는 우리 몸에 해가 없는 기체인데 높은 압력 하에서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 몸 혈액에 지방 조직에 이런데 높은 압력 때문에 질소가 녹아 들어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아. 천천히 감압이 되면 괜찮은데 어디 그래요?
TV 같은 데 보면 잠수부가 샥 하고 올라가잖아요. 한 2, 30m 올라가는데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잠수함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떻게? 갑자기 뚜껑을 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우리 몸속에 곳곳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가 갑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상이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가볍게는 가려움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심하면 신경 이쪽을 마비시킬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질소가 이 색은 뭐다? 막힌다는 뜻이에요. 우리 알죠? 이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어. 두 가지가 있잖아. 뇌경색이 한 70%로 많아요. 뇌경색의 색자가 뭐예요? 혈관이 막힐 색자야, 막힐 색. 질소가 혈관을 막어. 뭘로 막어? 혈전을 만들어서 혈전으로 혈관을 막어, 질소가. 그래서 질소색전증이라고 했어요. 요 단어 5글자를 이해하면은 잠만병이 확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천천히 감압하면 돼. 이거 10m 올라갈 때마다 10m 감압을 20분 걸려서 하면은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 왜? 내려간 김에 작업을 많이 하고 빨리 올라와야지. 있을 수 있을 만큼 있다가 샥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수심자 작업을 오래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 바지선에 감압시설이 있어요. 잠수부들이 올라와서 그 감압시설에 들어가서 질소를 천천히 빼는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버리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많은 베테랑 잠수부들이 수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나오는 게 천안함 사고 때 한 명 있었고요. 우리 세월호 때도 있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기압 상태 시 3기압은 자극, 4기압은 마취, 10기압이면 90m 정도 되는 거죠. 수심,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다. 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들어와서 251페이지에는 이산화탄소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